우리가 아는 명곡이지만 깊이 있게 듣기가 좀 힘들죠. 너무 길어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다. 그러면 운명을 나타내는 모티브가 있잖아요. 그 음원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이게 운명인데 여기도 나오지만 이 뒤에도 나오고 그런 의미는 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곡가가 작곡을 했고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더니 그런 거 책으로 없냐고 그래서 쓰게 된 게 바로 이 들으면서 익히는 클래식 명곡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들으면서 익히는 클래식 명곡의 저자 최은규라고 합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연주도 하고 음악을 정말 좋아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근데 음악을 연주를 잘하는 분은 참 많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음악가들 국제 콩쿠르에서 뭐 우승하고 대단하죠. 근데 음악을 잘 듣게 전하는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오케스트라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예술의 전당 그런 데서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강의도 하고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 전에 뭐 해설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음악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음악을 말로만 얘기하기가 좀 한계가 있어서 어떤 뭐 예를 들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다. 그러면 운명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모티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따로 편집을 해서 좀 수고스럽지만 그 음원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이게 운명인데 여기도 나오지만 이 뒤에도 나오고 그런 의미는 뭐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곡이 이렇게 생겼다. 곡이 굉장히 길잖아요, 클래식 음악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곡가가 작곡을 했고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더니 그런 거 책으로 없냐고 그래서 쓰게 된 게 바로 이 들으면서 익히는 클래식 명곡이라는 책입니다. 참 글 잘 쓰시는 분도 많고 요즘은 좋은 음악 책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책은 뭐 글로 승부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아는 명곡이지만 거기 이렇게 잘 깊이 있게 듣기가 좀 힘들죠. 너무 길어서. 그래서 그런 어떤 포인트 감상 포인트를 짚어서 그 부분을 QR코드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실은 기획은 예전부터 했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다 다루려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클래식 음악을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용어나 뭐 이런 것도 다 넣어야 되고, 생각해 보니까 그다음에 또 너무 딱딱해질 우려도 있고, 강의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글로 옮기려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오래 걸렸는데 이 책의 구성은 일단 5개의 챕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저도 어릴 때 집에 이제 LP판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CD가 아니라 LP판이 있었죠. 근데 많은 수의 LP는 아니었고, 기억나는 게 바이올린 소나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음반이 있고,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그다음에 슈베르트의 가곡 겨울 나그네, 이게 생각나요. 그걸 거의 3개를 돌려가면서 정말 3살 때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올린 소리가 특히 참 너무나 귀에 들어와서 언젠가는 내가 이 악기를 좀 소리를 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악기 소리가 좋아서 바이올린이 좋았죠, 저한테.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악기도 하게 되고 그랬으니까 클래식 음악에 뭐 입문하는 계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악기 소리가 좋아서 입문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순서로 썼어요, 이 책을. 그래서 처음 제 1챕터는 악기 소리가 좋아 클래식에 빠지다 해가지고 먼저 바이올린 이야기도 하고, 뭐 바이올린뿐 아니라 이제 현악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클래식 음악에 사용되는 악기가 현악기만도 또 뭐 연주하는 방식에 따라서, 기타 같은 악기는 줄을 튕겨서 소리내는 악기죠. 발현 악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한 바이올린은 활을 사용해서 활로 줄을 마찰시켜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라서 찰현 악기라고 하고요. 또 현을 때려서 쳐서 연주하는 악기도 있어요. 양금이라는 악기, 우리나라 전통 국악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막 이렇게 학술적으로 하면 또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 하여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일단 제가 좋아하는 악기가 바이올린이니까 뭐 바이올린이 이렇게 생겼죠. 굉장히 뭐 뜯어보면 여러 가지 그 세부적으로 아름답기도 하고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바이올린을 고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교한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에 대한 얘기, 소리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악기들, 뭐 오케스트라에서 흔히 쓰는 중간에 이제 오케스트라 공연 가보시면 현악기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관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관, 타악기 이렇게 있는데 뭐 목관 악기 중에도 이런 클라리넷, 뭐 바순, 오보에, 플룻 이런 악기들이 있는데 이런 소리 또 좋아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악기 얘기만 하면 지루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악기 소리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흔히 우리가 이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독일의 작곡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곡 중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곡에 참 악기들이 많고 악기 소리를 익히기에 좋을 것 같아서 제 1장에서는 뭐 악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이 관악기 같은 거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에 이제 뭐 곡 하나하나 좀 음원을 따서 그 악기 소리 부분을 따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라는 작품은 왜 제목이 브란덴부르크냐면 이 바흐가 18세기 작곡가죠. 바로크 시대 독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18세기 전반기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175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해를 바로크 시대, 음악에서 바로크 시대가 끝나는 해로 볼 정도로 바흐가 아주 기준이 됩니다. 근데 바흐가 브란덴부르크라는 지방이 있죠. 독일에. 옛날에는 다 지방을 다스린 영주들이 있었고 근데 브란덴부르크에 아마 좀 궁정 악장 뭐 악단도 좋고 아마도 거기 취직을 하고 싶어서 그 영주에게 바친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라서 브란덴부르크의 영주에게 헌정한 작품이기 때문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모두 6곡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2번이 악기 편성도 화려하고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곡을 뭐 예를 들면서 이제 책에서 악기 소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QR로 해보면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클래식 음악 익숙하신 분들은 뭐 알레그로 이런 건 이제 뭐 잘 아시지만 또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알레그로는 빠르게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도 넣었는데 이 곡은 모두 3개의 악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작품이 뭐 단악장으로 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부분 나뉘는 그런 곡도 있는데 이 곡은 1악장이 알레그로니까 빠른 곡이고 2악장은 안단테 조금 느린 템포의 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악장 알레그로 아싸이는 매우라는 뜻이니까 1악장보다 더 빠른 곡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악기 편성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작곡가들이 그냥 작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멜로디는 어떤 악기로 하라 이런 게 다 악보에 나오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곡은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2번이라는 곡은 일단 협주곡이라는 작품은 음악에서 독주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같이 협연하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협주곡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곡은 독주 악기가 4이나 나오니까 악기 소리를 익히기가 참 좋겠죠. 그래서 이제 리코더가 나오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독주 악기입니다. 그래서 리코더도 나오고 오보에 목관 악기죠. 그리고 트럼펫은 잘 아시죠. 그리고 바이올린이 이제 독주 악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음원을 이렇게 여기다 넣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악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넣으면은 책에서는 좀 복잡하니까 이거를 이제 음원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볼 수 있게. 그래서 여기 나온 악기가 리코더는 이 악기죠. 잘 아시죠? 어렸을 때 저는 피리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피리는 국악기인데. 근데 이제 리코더 예전에 바로크 시대에는 아주 많이 연주했던 관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목관악기죠. 그리고 이제 트럼펫 이 악기인데 악보를 여기는 넣었지만
한번 이게 이제 이거는 뭐 강의니까 그냥 이렇게 누르면 나올 수 있겠지만 책은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QR을 누르면 첫 부분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2번을.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 처음에 오케스트라가 다 합주를 해요. 지금 어느 악기가 두드러지진 않죠. 근데 지금 뭐가 올라왔죠. 지금 이제 트럼펫이 들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합주를 하고 빠바바, 이거 트럼펫 소리가 아무래도 크죠. 그 다음에 잘 들어보시면 바이올린이 솔로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딴딴, 지금 이제 트럼펫이고 이거 오보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펫이 아주 고음으로 연주를 해요. 이거는 리코더. 네. 그래서 이게 협주곡이라는 음악이 참 재밌어요. 이게 오케스트라가 합주하다가 갑자기 어떤 악기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음원을 들어볼 수 있게끔 하면서 이제 악기 소리를 구별하는 그런 연습을 이제 1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장에 보면 이런 악기 혹시 아세요? 합시코드라는 악기. 네, 바흐 시대에 많이 쓰던 악기인데 이게 이름이 나라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합시코드하고 챈발로 굉장히 다르잖아요, 발음이. 근데 같은 악기거든요. 그리고 클라브생도 같은 악기를 지칭하는 말인데,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F, D, 이게 이제 프랑스에선 클라브생이라고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합시코드는 영국식이에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합시코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는 챈발로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이런 악기는 우리가 좀 생소하니까 옛날 음악에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따로 들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로 들어볼 수 있게 이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에 이제 합시코드 연주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따서 넣었는데요. 굉장히 아름답죠, 맑고. 되게 듣기가 좋아요. 자, 이 합시코드란 악기는 피아노가 나오기 전에 대중은 아니지만 하여튼 귀족 사회에서 널리 연주되던 악기입니다. 그리고 이 합시코드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건반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줄이 있어요. 근데 줄을 이렇게, 피아노는 건반 누르면 안에 햄머가 있어서 그게 현을 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타현 악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피아노는. 근데 합시코드는 건반을 누르면 저 현을 이렇게 딱 플렉트럼이 그러니까 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돌린 튕기는 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 강하게 눌러도 강한 소리가 안 나고, 약하게 한다고 해서 약하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강약 조절이 안 되긴 하지만 특유의 그 이쁜 종소리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죠. 근데 이제 사회적인 의미도 있죠. 이 악기는 귀족들이 많이 연주했고 귀족 살롱에서 많이 연주했던 악기라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 합시코드를 불태웠다 그래요. 귀족을 몰살하는 그런 식으로 상징이었던 거죠. 그리고 피아노는 그냥 중산층의 악기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 있고, 고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합시코드 소리 잘 모르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챈발로랑 합시코드가 다른 악기일 수도 뭐 그렇게 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도 넣으면서 이제 1장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장부터 본격적으로 좀 명곡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많은 분들이 음악회에 오시면, 저도 오케스트라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오케스트라 그 프로그램이 되게 이제 좀 전형적이에요. 처음에 서곡으로 짧은 관현악곡이 먼저 연주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조성진 씨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이제 인기 있는 그런 스타, 뭐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 이렇게 나와서 바이올린 협주곡 혹은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해요. 근데 아무래도 스타 음악가가 나오다 보니까 그 협주곡만 듣고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악기가 좋기 때문에, 또 그 연주자가 좋기 때문에 협주곡 때문에 티켓이 더 많이 팔리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을 초창기에 들을 때는 협주곡으로 입문을 많이 하시니까 제 2장은 협주곡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그래서 여러 뭐 바이올린이 중심이 되면 바이올린 협주곡, 피아노가 중심이 되는 곡이면 이제 피아노 협주곡이 되는데, 가장 유명한 곡이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 가장 널리 잘 알고 계신 곡이 비발디라는 작곡가의 사계절을 잘 표현한 그런 작품이죠. 근데 장르상으로 보면 바이올린 협주곡이에요. 왜냐하면 바이올린 독주와 오케스트라가 같이 협연하는 곡이기 때문에 이게 교향곡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장르상으로는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제가 좀 해설에 넣었는데, 비발디는 초상화가 저렇게 보시면 바이올린을 들고 있어요.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성 마르코 성당에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본인도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했고 또 사제이기도 했어요. 신부님이에요. 카톨릭 신부님인데 그 천식이 굉장히 심해서 미사를 드리기가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비발디가. 그래서 교황청에서 미사 대신에 그 피에타라는 고아원이 그 베네치아에 있었는데 거기서 음악 교육을 해라. 애들 음악 교육을. 근데 고아원 하면 보통 우리는 좀 열악한 시설을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고아도 아닌데 자기 애를 거기 버릴 정도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음악도 비발디가 음악 선생님이면 그 수준을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피에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바이올린 협주곡, 뭐 바이올린뿐 아니라 관악기를 위한 협주곡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오페라도 작곡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그 비발디의 사계죠. 그러면서 이제 협주곡이라는 게 어떤 건지 뭐 그런 내용도 여기다 넣었습니다. 보통 문학에도 뭐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희곡이 있고 그렇듯이 클래식 음악도 어떤 그 장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주곡이라는 게 있고 뭐 교향곡이라는 게 있고, 근데 이제 협주곡은 원어로는 콘체르토라고 하고, 콘체르토는 콘체르타레, 경쟁한다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협주곡이라는 그 곡의 성격이 경쟁하고 대항하고 좀 대조되는 그런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독주자하고 합주가 대조가 되잖아요. 경쟁하고.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드라마가 나오는 그런 음악이 협주곡입니다. 그래서 비발디가 협주곡만 뭐 한 500여 곡 정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이 협주곡들이 그 시대에는 보통 이제 클래식 음악 보면은 뭐 오피 뭐 넘버도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시대에는 협주곡을 하나 쓰는 게 아니라 협주곡집 해서 12곡이 하나의 세트로 출판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출판을 하면은 출판된 순서에 따라서 번호가 붙는데 그걸 이제 넘버로 쓰지 않고 오푸스라는 번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OP라는 게 오푸스,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약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비발디 같은 경우는 오푸스 넘버 OP 3번이 이제 화성의 영감이라는 이름의 협주곡 집이에요. 그래서 12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클래식 음악이 괜히 어려운 것 같은데 별건 아닙니다. 그냥 OP 3에 12곡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번, 뭐 그래서 예를 들어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이다. 비발디의 이게 이제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인데 처음에 오케스트라가 아주 경쾌하게 연주를 시작해요. 처음엔 항상 오케스트라가 먼저 합주를 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2대의 바이올린이 이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조금 앞에 서주가 좀 길어요. 네, 아직 이제 현악 오케스트라가 함께 협주를 하고 여기서부터 2대 바이올리니스트, 그죠? 2명이 소리가 다르죠, 아까랑. 네, 훨씬 좋아요. 막 이렇게 솔로죠. 근데 2명이에요. 네,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뭐 비발디의 작품 번호 4번째로 출판한 오프스 번호 4번 같은 경우는 뭐 라스트라바간자 뭐 이런 멋있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게 모두 12곡으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비발디의 사계는 어떤 작품집에 속하냐면 8번, 오프스 넘버 8번에 1, 2, 3, 4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성과 창의의 시도라는 제목이 붙은 오프스 넘버 8에 1번이 봄이고 2번이 여름이고
3번이 가을, 4번이 겨울이에요. 근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의 세트로 4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도 뭐 많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4개만 좀 떼어서 따로 얘기를 하는데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 작품이 아무래도 4개를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냥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가 있어요. 그래서 악보 이렇게 4개 악보를 사면은 앞에 이제 이태리어로 봄 하면 이제 물론 이태리어로서 이제 봄이 왔다. 뭐 새들은 즐거운 노래로 인사를 한다 하면서 이제 쭉 나옵니다. 근데 시를 누가 썼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비발디가 썼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네치아의 방언이 사용이 됐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시인의 작품 같진 않다. 음악가가 그냥 쓴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름에 대한 시도 있고 가을에 대한 시도 있고요. 이렇게 각자 시가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음악을 이제 비발디가 거기에 맞게 작곡을 했는데 이런 걸 알고 들으면 재밌잖아요. 그냥 시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그 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음악으로 비발디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곡은 클래식 입문곡으로 많이 추천되는 이유가 좀 쉽잖아요. 이게 시냇물 소리고 이건 이제 새 소리고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아냐면 시도 있지만 여기 악보에 저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을인데요. 가을 1악장 중에 한 부분인데 여기 주정뱅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수확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파티를 하는 거죠. 1악장에서. 그래서 막 먹고 마시는데 너무 술을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정뱅이가 나타났는데 주정뱅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악보의 맨 위에 있는 것이 솔로 바이올린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거는 그 오케스트라의 그 오케스트라 주자들의 악보인데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 자 이렇게 빙빙 도는 막 술에 취해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정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띠 하면서 야 뭐 말 막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막 말 막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짐작하는 게 아니라 음악가가 여기다 이렇게 주정뱅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들으면 참 재밌겠다 싶어서 봄을 한번 그렇게 좀 자세히 뜯어본 다음에 한번 좀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은 처음에 봄이 왔다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근데 그것도 음악으로 작곡을 했어요. 봄이 왔다라는 그 구절을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이거 휴대폰 벨소리로도 많이 애용이 되죠. 네, 이게 이제 봄이 왔다는 봄의 어떤 즐거운 느낌을 표현한 음악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새들이 노래를 부른다가 이제 그 다음 구절인데 그 부분이 정말 걸작이에요. 자, 여기서도 악보에 맨 위가 솔로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 앞에 나와서 하는 독주자고 요 밑에가 현악 오케스트라니까 요 두 번째 줄이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그다음에 비올라, 음자리표가 다르죠. 그다음에 첼로와 더 낮은 악기들 그리고 숫자가 써 있는데 저 밑에 숫자는 그 숫자를 보고 그 합시 코드 아까 보셨던 그 악기가 저 6, 4 뭐 이러면 저 밑에 베이스가 이제 미인데 미에서 6도와 4도 위의 음을 연주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타 코드도 왜 숫자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챔발로 주자가 하고 그리고 이제 맨 위가 바이올린인데 새 소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띠라라라 띠라라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한 마리가 끼어들었어요. 지금 세 대가 같이 네 새들의 노래 현악기인데 관도 아니고 현으로 정말 새소리 같아요. 근데 여기서 새소리처럼 느끼게 하는 주법이 트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을 그냥 딴딴 하는 것보다 트릴 약간 이렇게 아래 위로 빠르게 움직이는 장식음을 트릴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새소리 같은 꾀꼬리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새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얼음이 녹고 이제 막 샘물이 흘러요. 근데 악보도
샘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솔로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다 따란따란따 이렇게 물결처럼 들리고 음악도 악보랑 비슷하게 흘러요. 그래서 디리디리디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음악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샘물이 흐른 다음에 봄이 또 날씨가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친다 이런 것도 음악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이따가 영상으로 들으시면서 예 여기 있네요. 예, 한번 들어볼까요? 갑자기 음악이 하면서 번개가 치고 막 그리고 이제 솔로 바이올린이 하는 건 무서워하는 새소리, 폭풍을 피하려는 새소리.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전곡을 감상하면 좀 재밌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원도 유튜브로 이제 전곡을 들을 수 있게 QR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음원 딴 거는 이렇게 저작권 만료된 옛날 거장이시죠, 헬릭 쉐링 이런 걸로 전곡을 들을 수 있게 했어요. 유튜브로 보셔도 되는데 제가 이것도 좋지만 네, 2악장까지 하고 영상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2악장은 느린 악장이에요. 보통 이제 협주곡에서 중간 악장이 느린 악장인데 이거는 또 시가 있죠. 한 줄이에요. 즐거운 목장에서 양치기는 개를 곁에 두고 잠들어 있다. 근데 이제 봄의 특징이 졸리다는 거죠. 춘곤증. 그러니까 양치기가 이렇게 졸고 있어요. 근데 옆에 개를 곁에 두고 잠들어 있다. 근데 이제 이 시를 가지고 곡을 어떻게 썼냐면 개가 있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 악기 이름이 써 있네요. 비올라 맨 아래 첼로랑은 다 쉬고 있어요. 비올라가 제일 낮은 악기예요. 이 곡에서는. 근데 이제 빰빰 하고 멍멍 하는 우드 소리를 개가 짖는 소리를 여기 썼죠. 개가 짖는 소리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태리어로 썼고 지금 영어로 번역이 돼 있죠. 이 악보는. 그리고 조는 양치기의 어떤 졸음 그런 나른한 기분은 비올리노 프린시팔레 그래서 이제 솔로 바이올린의 두 번째 마디서부터 좀 들어보면 졸린 음악이구나 하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의 제1 바이올린, 2 바이올린은 따라라라 이렇게 뭐 이런 리듬으로 연주가 되는데 이건 이제 미풍에 흔들리는 어떤 그 풀 소리, 풀립 소리 같은 거 그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 멍멍이 아주 크게 들리네요. 멍멍 이렇게 들리고 그 다음에 졸린 느낌이 이게 맨 위에 이렇게 졸고 그 다음에 중간에 디라다라 하는 건 이제 바람 소리 같은 거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참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튜브로 제가 이걸 아마 제가 링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라고 유명한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는 비발디 시대에 쓰던 활이 조금 다르죠. 바이올린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시대악기 연주라고 하는데 제가 시대악기 연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가 있어요. 이렇게 안무가 곁들여져 있어요. 자, 여기 이분이 안무도 하고 이제 춤을 추고요. 무용수고 이분이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지금 새소리 하고 있죠. 새소리 따라라라. 자, 세대 바이올린이 새소리. 네. 네, 이 영상은 이렇게 퍼포먼스가 있어서 재밌어요. 새소리 끝나고 다시 봄이 왔다. 이게 후렴 같아요. 이 봄이 왔다라는 음악이.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이거는 샘물 아까 그거 샘물 흐르는 그 음악인데 자 이제 샘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봄이 왔다는 후렴구 같은 음악 나오죠.
치게 되나 들어봅시다. 네, 천둥 번개가 친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무서워하는 새가 막 울부짖고, 네, 저 뒤에 챔발로란 악기가 있죠, 같이. 네, 저 뒤에 류트란 악기도 들어가 있어요, 이 악단에서는. 자, 새 소리가 끝나고 다시 봄이 왔다가 조금 우울하게 연주가 돼요. 다시 좀 슬픈 새의 소리가 들려오고, 하지만 이제 구름이 걷히고 다시 화창한 봄 날씨가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멜로디가 점점 밝아지죠. 네, 밝아지고 다시 처음에 봄이 왔다, 그 리토르넬로 후렴구.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연주됐던 봄이 왔다라는 음악으로 지금 1악장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2악장 첫 부분까지만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참 안무가 독특하더라고요. 참 연주하기도 힘들 텐데 저렇게 저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2악장으로 바로 이런 상태에서, 네, 지금 멍멍 소리 들리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이 나른한 양치기의 선율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다른 바이올리니스트들은 플립 소리, 그리고 뒤에 멍멍 소리 잘 들리시죠? 비올라 하는 소리.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끈으로 다 연결됐다가 그걸 다 그 끈이 떨어지면서 3악장이 시작이 돼요. 네, 한 이 정도까지 보시겠습니다. 뭐 재밌죠? 굉장히 잘 만든 영상이 참 많아요. 요즘은 클래식 음악도 이렇게 뭔가 연출을 넣어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참 종종 있죠. 그래서 이제 제 2장은 협주곡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비발디 사계를 비롯해서 여러 클라리넷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이런 명곡들이 해설이 돼 있고요. 물론 부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개 이제 협주곡을 먼저 좋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귀가 트이면 그냥 오케스트라만 연주하는 곡을 좋아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매니아 정도 되면 막 연주 시간, 전곡 연주 시간 60분 넘는 막 굉장한 대작 교향곡들 이런 거 좋아하시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먼저 좀 짧은 곡으로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짧은 관현악곡, 서곡이라든가 전주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짧은 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곡들 해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가 이제 클래식의 어떤 웅장한 맛을 전하는 교향곡이라는 장르가 있죠. 좀 진정한 매니아들은 이 교향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쓴 책 중에도 교향곡이라는 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트를 설명하려면 오케스트라를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악기 얘기를 앞에서 했지만, 그냥 악기 소리 개별적으로는 들었지만, 그게 하나로 모인 오케스트라의 체계를 알아야 오케스트라 곡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좀 앞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공연장에, 클래식 공연에 가시면 서울시립교향악단이나 KBS 교향악단 좋은 공연들 참 많죠. 저도 방송을 하는데 그 중계 방송도 간혹 해요. KBS 교향악단이 내일 참 공연이 있습니다. 저도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런 오케스트라 배치를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대에 나와 있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체계에 따라서 앉아 있습니다. 일단 오케스트라를 이루는 악기는
현악기와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진동시켜서 소리내는 악기를 다 현악기라고 할 수 있죠. 바이올린뿐 아니라 뭐 여러 악기가 있죠. 근데 이제 주로 찰현악기, 아까 제가 전공한 바이올린이 마찰을 시켜서 현을 진동하는 악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찰현악기가 오케스트라에선 사용이 돼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소리가 지속이 돼야 합주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찰현악기, 바이올린 뭐 이런 악기들이 사용되고, 그 다음이 목관이 그 뒤에 앉고요. 목관은 이제 흔히 나무관으로 된 악기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플룻은 개량이 돼서 금속으로 씁니다. 근데 그래도 목관이라고 하는데, 목관은 나무로 될 뿐만 아니라 그 소리 구멍을 막거나 열어서 음 높이를 조절하는 그런 연주법 자체가 금관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목관들, 그다음에 금관은 소리가 더 크고 일단 재질이 브라스, 그러니까 황동으로 만들죠. 그래서 뭐 혼, 트럼펫, 트럼본, 튜바 이런 악기들이 있고 타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악기군으로 구성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넣었고, 이렇게 또 배치도 현악기를 보통은 우리나라는 이런 식의,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배치예요. 그래서 왼쪽에 고음 현악기를 넣고 오른쪽에 저음 현악기를 배치하는 이런 배치죠. 그래서 제1바이올린이 가장 우리가 객석에서 잘 볼 수 있고, 저도 오케스트라 생활할 때 제1바이올린을 많이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제2바이올린 하는 걸 좋아했는데 제2바이올린이 더 재밌어요. 어떤 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 멜로디를 중간 소리를 하니까 저는 그게 더 재밌었는데, 나중에 오케스트라 들어갈 땐 저를 제1바이올린에 앉으라고 그래서 거기 앉았어요. 근데 오디션 할 때 그러면 제1바이올린하고 2바이올린을 뭐 오케스트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냥 저는 바이올린 오디션을 봤는데 당신은 제1바이올린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를 거기에 앉힌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고음에서 음정이 정확하고 그런 사람을 이제 제1바이올린에 많이 넣고, 제2바이올린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음악성이 더 필요해요. 잘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를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리듬감이 뛰어나고 뭔가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세컨 바이올린 하는 게 더 좋은데, 어떤 분은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 바이올린이 있으니까 다른 악기로 하는 줄 알고, 이게 악기 종류가 다른 줄 알고 막 악기점에서 세컨 바이올린을 사고 싶다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일화가 있는데, 그건 그거 그냥 농담이고요. 그렇진 않고 이제 어떤 성향인 거죠. 연주자의 성향. 그 다음에 오른쪽이 첼로하고 더블 베이스가 항상 같이 가요. 첼로가 있는데 그 뒤쪽에 더블 베이스가 있는 것이 서로 섞이기도 하고, 똑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할 때도 있어요. 더블 베이스는 똑같은 악보를 보고 해도 옥타브 아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올라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독일 악단은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1바이올린이 있고 그 다음에 세컨 바이올린이 아니라 첼로하고 더블 베이스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세컨 바이올린이 이쪽으로 오는데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이 좀 대화식으로 가는 그런 곡에서는 좀 입체적으로 들려서 좀 독일 음악 중에, 교향곡 중에 그런 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시향도 그냥 이런 식으로 앉다가 갑자기 어떤 지휘자분이 오셨는데 자리를 바꿨더라고요. 독일식으로. 그리고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곡에 또 새로운 면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앉으니까 제가 못 들었던 그런 세컨 바이올린의 소리라든지 이런 걸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제가 예전에 독일 악단에 잠깐 제1 바이올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옆에 첼로가 있으니까 음역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저 음정 틀리는 거 너무 다 들리고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악기가 가장 무대 앞쪽에 있고, 종류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지만 바이올린이 2파트로 나뉘기 때문에 보통 오케스트라의 현악 이러면 현악 5부예요. 4부가 아니라. 그래서 5부로 나뉘는 이유는 제1 바이올린과 2 바이올린이 있기 때문이고, 또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사실 이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오케스트라에 이런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같아요. 임원과 직원처럼. 그래서 이제 악장, 부악장, 뭐 수석. 근데 이제 명칭은 뭐 차석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르고, 좀 큰 오케스트라는 여기 앉는 분이 이제 악장인데 오케스트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 바이올리니스트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악기가 악장을 안 해요. 그래서 간혹 물어보시더라고요. 악장을 그 플루티스트가 하면 안 되냐? 안 돼요. 왜냐하면 저게 전통이 있어요. 예전부터 지휘자, 전문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바이올리니스트가 지휘를 겸하면서 자기가 이제 좀 모션을 크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혹 일어나서 지휘하기도 하고, 지휘자를 대신했기 때문에 바이올리니스트가
악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악장이 권한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뭐 어디 조금 이상한 소리 있으면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리더로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현악기에 아래 위로 활 움직이고 이런 거 통일해야 되잖아요. 악장이 다 그걸 이제 악보를 미리 여기서 내리고 여기서 올리고 이 음은 붙이고 이런 걸 다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저쪽이 말석이고 뭐 이렇게 자리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시험 봐가지고 뭐 학교 다닐 때는 저게 이제 등수인 거죠. 학교 다닐 때는 학기가 바뀌면은 그 뒤에 그 오케스트라 자리표가 딱 붙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앉다가 뒤로 가면 굉장히 창피하고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리고 외국 교향악단은 이런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연륜이 있으시면 앞에 앉으시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아웃사이드 그 자리에 어떤 분이 그만두셨다. 그러면은 저 뒤에 앉은 사람이 제가 그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디션을 봐서 글로 가고 뭐 이런 식도 있어요. 그래서 현악기는 굉장히 협동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같은 악기, 같은 악보를 보고 뭐 10명이면 10명, 12명이면 12명이 같이 똑같이 연주를 하기 때문에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오케스트라의 현악기 주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바이올린을 해도 솔로이스트로 나간 사람과 오케스트라 주자는 이게 주법부터가 다르고 마인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 할 때는 이렇게 소리가 섞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앞에 악장이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를 주시해야 되죠. 그래서 세계 정상급 뭐 오케스트라 공연, 내한 공연도 많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는데 와 진짜 통일성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을 똑같이 띄어요. 활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해요. 그러니까 저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자기 개성을 죽이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오케스트라의 현악기고, 뭐 두 사람이 이제 같이 하나의 쌍을 이루는 것이 또 오케스트라의 특징입니다. 이 현악기 파트에. 왜냐하면 악보를 이제 같이 봐서 이제 중간에 하도 연주하는 게 많으니까 넘길 사람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를 풀트 혹은 뭐 스탠드라고 해서 현악기를 어떤 단위를, 기본 단위를 이제 풀트로 삼게 됩니다. 네, 이렇고요. 그다음 이제 목관 같은 경우는 이런 악기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제 목관도 이렇게 이것도 다 자리가 있어요. 이 가운데가 수석이고, 목관도 가끔 이제 교향곡이나 이런 거 할 때 갑자기 막 오보에 솔로가 굉장히 클라리넷 솔로 너무 훌륭하다. 막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연주 끝나면 지휘자님이 클라리넷 솔로가 중요한 곡을 했는데 참 잘했다. 그러면 그분을 일으켜 세워요. 마치 솔로이스트처럼. 그래서 이제 박수를 막 받고 그러는데 수석이 이제 가운데 앉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제 수석, 부수석, 뭐 단원 이렇긴 하지만 목관은 한 명 한 명이 다 고유의 악보를 연주하고 다 책임이 있고 굉장히 티가 나요. 목관도 그렇고 금관도 그렇고 소리가 일단 금관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다르죠. 같은 오케스트라 단원이라도 목관, 특히 수석은 막 정말 어려운 솔로를 해야 될 때도 많고 드러나는 부분이 많으니까 자기 리사이트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파트지만 또 빛나는 파트가 목관 또 솔로 파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에 물론 이제 뭐 목관 악기가 여러 가지, 아까 리코더도 있고 하지만 하이든 이후에 오케스트라 편성에는 리코더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소리가 작잖아요, 리코더가. 그리고 개량이 이제 덜 된 거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리고 리코더 말고 가로로 부는 그런, 그것도 이제 플룻이라고, 둘 다 플룻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가로로 부는 플룻을 플라우토 트라베르소, 가로로 부는 플룻 이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그 플룻이 개량이 돼서 아주 훌륭한 악기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필수 악기가 되고 소리가 굉장히 크고 충실하고, 그리고 플룻이 원래는 나무로 만든 악기였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그림에는 황금 플룻, 금 플룻을, 우리나라는 좀 금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연주자들 보면 금색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은으로도 만들고. 근데 어떤 분은 오히려 플룻이란 악기가 원래 좀 풋풋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 이렇게 금으로 하다 보니까 소리는 커졌지만
본래 플룻의 어떤 소박한 맛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연주자들은 또 나무로 제작하기도 해요. 요즘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무로 하더라도 소리가 충분히 크면서도 그 플룻 고유의 그 느낌을 잘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나무로 만들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보에라는 악기가 고음을 연주하는 악기죠. 자, 이거 백조의 호수. 오보에는 약간 새를 표현할 때 약간 묵직한 새를 표현할 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리, 뭐 백조. 네, 그래서 이제 백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클라리넷하고 오보에가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이쪽은 좀 더 길어요. 제가 지금 크기 비율이 좀 안 맞는데 오보에가 더 짧고요. 그다음에 오보에는 그 리드라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게 나오고 음색도 좀 다르죠. 근데 이제 클라리넷은 더 길고 네, 완전 다르죠. 소리가 뭐 완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바스는 훨씬 길고 무거운 악기, 저음 악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묵직한 소리를 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스 이런 식으로 악보에 적게 됩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이런 것들을 좀 다 설명해 놓고 악기 소리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금관도 있죠. 그래서 이제 금관 대표적인 악기로는 호른, 트럼펫, 트럼본, 튜바가 필수 악기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른은 이런 사냥 뿔에서 왔죠. 그래서 이제 좀 시원한 울림이 나게 되고, 근데 가장 연주하기 좀 어려운 악기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길어가지고 관을 제대로 소리 내기까지도 힘들대요. 그리고 금관은 목관과 달라서 구멍을 막거나 열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밸브라는 게 있죠. 여기 보면 그건 또 나중에 개발된 거예요. 밸브가 원래는 입술만으로 다 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트럼펫도 옛날 트럼펫 같은 건 다 입술로만 하기 때문에 소리가 다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다 나야 되는데 도미솔밖에 안 난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밸브라는 여기 보면 피스톤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밸브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의 관의 길이를 조절해서 음을 반음 정도 전체적으로 낮추고 이걸 누르면 뭐 더 낮아지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펫은 정말 소리가 찬란하죠.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소유하고 귀족성을 드러내는 악기라고 해요. 트럼펫이.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 엘자베스 여왕 서거하셨을 때 보니까 진짜 그 왕궁에서 트럼펫을 부는데 여기 이렇게 왕가의 문장이 깃발처럼 달려있는 옛날식으로 그렇게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귀족들은 그렇게 행차를 할 때 왜 팡파레 그런 거 다 트럼펫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펫은 굉장히 찬란하고 또 오케스트라에서도 아주 돋보이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본, 그다음에 튜바는 굉장히 무거운 악기. 그래서 이제 금관이 그다음에 있고, 그다음에 맨 뒤에 타악기들이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악기는 팀파니가 이제 기준을 잡아주는 악기로 중요하고, 근데 이제 팀파니가 이렇게 높이가 있어요. 이게 그냥 북이라고 다 높이가 없는 베이스 드럼 이런 거는 이게 이제 베이스 드럼이죠. 큰 거 이거는 이렇게 소리가 그냥 높이를 느끼기 힘든데 심벌주도 그냥 팡 치면은 이게 뭐 돈지 민지 알 수는 없죠. 근데 팀파니는 조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연주 중에 막 이렇게 조율하다가 막 연주하고 막 자꾸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악기 이런 또 건반 타악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체계를 다 모아놓은 악기를 이제 저 악보를 총보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외워서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지휘자죠. 와, 이걸 어떻게 다 외우는지 저도 미스테리예요. 사실은 저도 뭐 지휘법을 배우기는 했지만은 그냥 한 학기 수강했고, 근데 뭐 외워서 하라 그래서 어떻게 간신히 외우긴 했는데 정말, 그리고 이제 사실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중요하게 지휘자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이런 게 이제 음악 해석인데, 뭐 템포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따라, 그래서 이제 지휘자가 바뀌면 음악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악기들을 다 통솔을 하면서 그 밸런스도 듣고 제대로 연주하고 있나 이런 것도 듣고, 그다음에 템포를 어떻게 할 건가, 어디를 강조할 건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이제 지휘자죠. 그래서 그게 하모니가 잘 이루어졌을 때 교향곡이 정말 큰 감동을 줍니다. 정말 뭐 1시간이 지루하다 그러는데 오히려 막 그 1시간이 언제 갔나 싶을 정도로 이걸 들을 귀가 열리면
굉장히 감동적인 게 이 오케스트라만으로 연주하는 곡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케스트라의 체계에 대해서 제가 책에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곡들, 뭐 예를 들어 뭐 무소르그스키라는 이제 러시아 작곡가입니다. 차이콥스키는 많이 아시는데 이제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차이콥스키가 1840년생이고 이제 이분은 39년생인데 차이콥스키는 좀 더 국제적인 작곡가였어요. 그러니까 서구적인 작곡가라면 무소르그스키는 러시아 고유의 음악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러시아 정교식의 그런 옛날 성가 이런 것도 중요시하고, 그리고 좀 음악이 많이 거칠고 더 멋있어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스러운데, 이분의 그 유명한 작품이 자기 친구 하르트만이라는 화가가 이제 건축가죠. 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그 전시회 유작전이 열렸어요. 근데 전시회 여러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피아노 곡을 쓴 게 있는데 그거를 이 라벨이라는 프랑스 작곡가가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악기를 넣어서 편곡을 했는데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제 그 책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난장이라는 그림이 있고 이제 이 곡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전람회를 가려면은 일단 전시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걸어야 되잖아요. 그게 프롬나드예요. 그러니까 전시장을 걸어 다니는 거, 그걸 프롬나드라는 음악으로 표현하고, 난장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난장이란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그림을 보기 위해서 또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프롬나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주 기발하게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프롬나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무슨 악기죠? 트럼펫이죠. 트럼펫으로 굉장히 시원해요. 이렇게 전시장에 막 이렇게 굉장히 넓은 그런 전시장 안에 내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롬나드로 그림들을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 이거는 스케치 같은 건데, 병아리가 이제 태어나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알을 미처 다 못 간 거예요. 껍질이 막 붙어 있는 상태의 병아리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보면 아주 재밌어요. 소리가 어떠세요? 진짜 막 삐약삐약 하는 소리가 들리죠? 오보에랑 이제 목관이 막 하면 빡빡빡.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걸 이제 들어볼 수 있게 제가 책에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보통은 이제 웅장한 교향곡 뭐 이런 거, 그래도 악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일단 소리가 다채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정한 클래식의 매니아들은 신뢰하게 심취하게 되죠. 아주 소편성의 뭐 현악사중주 이런 거. 그러니까 현악사중주라는 편성은 그 스메타나의 이제 작품을 한번 들어볼 텐데, 체코의 작곡가입니다. 근데 현악사중주 중에 나의 생애에서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근데 그 곡은 현악사중주가 바이올린 둘, 그다음에 비올라, 첼로로 연주하는 그런 편성이에요. 근데 그런 편성이 어떻게 보면 동질적이고 좋지만, 또 음악적으로는 뭐 이렇게 악기가 다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지만, 이것도 작품을 잘 알고 그 음악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흥미롭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스메타나는 드볼작이라는 작곡가와 더불어 이제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고요. 여러분이 혹시 프라하에 여행을 하실 경우 거기 카렐교라고 있고 저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스메타나 동상이 있어요. 굉장히 멋져요. 그러니까 체코를 대표하는 정말 체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인데, 이분도 베토벤처럼 귓병을 앓았어요. 근데 이제 말년에 귓병을 앓게 되는데, 이제 매독을 앓아서 이제 팥병증으로 귓병을 앓게 됐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의 생애를, 그러니까 성공의 정점에서 귓병을 앓게 된 거예요. 그런 걸 표현한 음악이 바로 이 스메타나의 나의 생애에서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곡에 대해서 이제 스메타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일악장은 젊은 시절에 느꼈던 자기 예술가로서의 꿈 같은 거, 내가 음악가가 되고 싶고 민족 음악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 근데 결국은 이게 운명으로 좌절되잖아요. 이 곡을 쓸 당시에 귀가 잘 들리지 않았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게 좌절되는 것을, 그런 운명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곡에는
운명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베토벤만 운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스메타나도 이건 운명 사중주네요. 운명에 대한 모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막 이제 현악이 하면 비올라가 빠바, 네, 굉장히 강하게 비올라가 처음에 빠바, 이게 이제 야바 그런 어떤 운명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1악장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4악장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자기 인생을 뭐 2악장은 뭐 젊은 시절 얘기고 3악장은 사랑에 빠지고 자기 아내랑 결혼하게 된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4악장이 정말 재밌어요. 4악장은 자기의 승승장구하는 음악가로서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거죠. 그런 음악으로 시작을 해요. 굉장히 막 성공, 기쁨, 와,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서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 그러니까 멜로디가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곡에는 다가 이런 거 막. 근데 이거는 어떤 멜로디라기보다는 어떤 제스처 같은, 이게 이제 A라는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조금 멜로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너무 즐겁고 유쾌하고 술 마시면서 부르는 노래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 곡은 처음에 막 그런 승승장구하는 음악으로 시작하고 A라는 아이디어와 B라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4악장 마지막이 좌절되는 거예요. 근데 왜 좌절이냐면 이제 귀병 때문에 좌절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이 귀울림 소리를, 그러니까 이명이라고 왜 귀병 초기 증세 있잖아요. 그걸 현악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맨 위에 있는 저 뭐 옥타브 8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아주 제1 바이올린이 굉장히 극도의 고음을 연주를 하면서 삐익한 소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처럼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삐익 갑자기 이게 삐익하는 소리가 귀에서, 그리고 밑에, 그리고 지금 비올라가 이거 아까 들으신 운명, 그죠? 봐봐. 그래서 그 앞부분을, 그리고 다른 악기들은 지금 막 이런 그 트레몰로라는 주법이에요. 이제 활을 막, 이게 이제 극적인 효과를 내는 그런 주법인데, 와, 진짜 걸작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막 굉장하게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갑자기 그게 탁 사라지고 여기서 삑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곡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결국은 이제 점점 음악이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점점 나중에는 체념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음악으로 지금 듣고 계신 띠라라라라라라라 하는 그 멜로디가 1악장의 젊은 시절의 꿈을 나타내는 멜로디예요. 아까 안 들어보셨는데,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음악은 아까 빰빠빠빠빠 하고 서주의 음악을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좀 천천히 연주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또 다른 음악은 자기의 그 젊은 시절의 꿈, 다시 그 멜로디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 인생에 내가 말년에 회상하는 것 같은, 죽음의 침상에서 내가 그랬었지 하고 이제 모든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음악이 띠라라라라, 이게 아까 그 승승장구하는 인생의 모티브를 좀 단조로 이렇게 반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좌절된 거죠. 자기의 어떤 성공 가도가 이 귀병 때문에 좌절된 거를 이렇게 반음을, 근데 나라라라 해서 좀 온음으로 바뀌면서 정화돼요. 이 현악사중주의 말미는 이렇게 부정적이었지만 음악이 좀 밝게 바뀌면서 정화되는 그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 좋잖아요. 이 인생이 이렇게 현악사중주로 표현될 수 있고, 이런 귀 울림 소리를 그냥 현악기로만 바이올린으로 진짜 그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좌절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인생을 회상하지만 결국은 그거를 정화시키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곡들이 참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좀 귀찮긴 하지만 이게
사실 이 책에서 뭐 QR 코드 그거 파일 만들고 또 출판사 직원분들도 참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 또 QR 따가지고 파일 올리고 하지만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노동을 하더라도 그래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 곡을 이해하는데 뭐 악보를 넣으면은 그걸 못 읽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게 소리로 안 들리니까.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알리고 싶은 그런 음악을 이렇게 음악으로서 그렇게 알리는 그런 책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읽고 좀 도움을 받으신다면 전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곡 하나 쓰는데도 일단 오래 걸리는 데다가 그 QR 따는 것도 그래서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곡을 아주 많이 넣지는 못했어요. 그게 약간 단점인데 그래서 2탄을 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2탄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1탄에 대한 반응이 좋아야 또 2탄을 잘 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또 많은 관심을 기대하겠고요. 하여튼 저는 음악 이야기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이런 기회 마련해 주신 최이나 책방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추운 날에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냥 몇 분 안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음악 참 좋잖아요. 평소에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생활을 해야 사실 빈 공간에 그냥 음악 소리 없이 있는 것보다는 음악이 있으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음악 가까이 하시기를 빌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